지금 제정신이에요? 후진국 한국에서 배울 건 단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 강제로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던 프랑스 시설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서 여러 선진적인 인프라를 배워오라는 프랑스 정부의 지시를 받고 프랑스가 대체 한국에 무슨 배울 점이 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나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억지로 오게 된 한국에서 3초 만에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앙투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시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저 평범하고 무탈한 인생을 원했음에도 운명은 역시 제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인프라를 담당하는 꽤나 바쁜 부서로 발령받게 되었고 이번에는 한국으로의 파견까지 가게 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의 열악한 인프라 수준은 거의 재난 수준이라며 프랑스는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답지 않게 인프라만 보면 거의 중진국 수준과 다름없으니 현재 인프라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는 한국에 가서 여러 최첨단 인프라를 배워오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하달해 왔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저도 프랑스의 인프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프랑스만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은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미국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문제의식은 공감하겠으나 도대체 한국으로 가서 해결책을 배워오라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라는 말인가요? 한국은 그저 후진국에 불과한 국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한국의 기차 개발을 도와줬을 정도로 한국은 기술력도 형편없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형편없는 국가에서 도대체 뭘 배워오라는 것인가요? 하지만 그러한 제 불평에 함께 파견을 가게 된 가브리엘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더라고요. 앙투안, 내 사고는 도대체 몇십 년 전에 멈춰 있는 거야? 프랑스가 한국의 기차 개발을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수십 년이나 지난 이야기고 그 이후 한국은 자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프랑스의 기차 기술력을 뛰어넘은 지 오래야. 실제로 한국은 최근 모로코의 기차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를 압도했고 결국 2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이 계약을 따내버렸지. 물론 내 말대로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떼제베와 같은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자랑하며 전 세계 철도 시장을 지배해왔어.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프랑스 관계자들은 모로코와의 오랜 관계와 고품질 철도 시스템에 대한 명성이 거래를 쉽게 성사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지. 그러나 그들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 비할 데 없는 효율성,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결합한 혁신적인 비전을 간과하고 있었어. 그저 프랑스가 수십 년 전에 한국의 기술을 이전해줬으니 한국은 아직도 수준 낮은 기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오판했던 거야. 하지만 한국의 현대로템이 만든 기차는 프랑스의 알스톰사보다 3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4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 심지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기차는 실시간으로 경로를 최적화하여 지연을 70% 줄여주는 AI 통합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기까지 했어. 특히나 한국의 열차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엔진을 최초로 사용하여 무공해 배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로코의 녹색 모로코 계획의 일환으로 모로코의 지속 가능성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했지. 하지만 현대가 들고 나왔던 무엇보다도 천재적인 전략이 뭔 줄 알아? 바로 한국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완벽한 현지화를 구현했고 당연히 이번 모로코의 수주권에서도 모로코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네왔거든. 모로코의 아프리카 특유의 뜨거운 햇빛을 생각해봐. 이건 분명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현대는 이를 이용해 기차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통합하는 아무도 감히 생각해내지 못한 전략을 들고 나왔어. 이는 보조 전력을 생성하여 조명 및 에어컨과 같은 보조 시스템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했고 그만큼 모로코는 친환경 기술을 사용한다는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와 또 기차 유지비 감소라는 크나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 한국이 들고 나온 천재적인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었어. 한국은 현지 지역 개발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를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번에 현대로템 또한 모로코 현지에서 열차의 40%를 건설하여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차의 부차적인 기술을 모로코 엔지니어들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거든. 이러한 완벽한 제안서를 들고 나온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 마치 우리의 낙후되고 열악한 인프라처럼 말이야. 프랑스의 알스톰은 모든 생산을 기존 유럽 공장에 의존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모로코 현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전혀 생각해내지 않았거든. 그저 프랑스는 전통적인 기차 강국이므로 믿고 계약하라는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이었지. 앙투안, 너라면 어떤 국가를 선택하겠어? 훨씬 더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완벽한 현지화와 첨단화를 보여준 한국을 고르겠어? 아니면 모든 면에서 뒤지지만 그저 전통적인 기차 강국이라는 타이틀만 있는 프랑스를 선택하겠어? 당연히 모로코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한국과 손을 맞잡았어. 프랑스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모로코로부터 기술 수주 계약을 따냈고, 모로코 대표단은 결정 요인으로 한국의 기술 우위, 지속 가능성, 현지 개발에 대한 헌신을 꼽았을 만큼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한국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지. 분명 프랑스는 한국의 기차 개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지만, 그동안 프랑스는 기존의 기술력을 믿고 수십 년 동안 그저 방심하며 안주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고, 그러한 오만의 결과는 이젠 우리의 기술력을 수입하던 한국의 기술력 수준을 따라잡히고 만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기술 수주의 결과는 어땠냐고? 결국 한국이 만든 열차의 프로토타입이 모로코에 도착해 시범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완벽하게 운행되어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노선을 기존 프랑스산 열차의 절반 수준인 1시간여 만에 완주했어. 세련되고 조용한 한국의 열차가 레이저처럼 정밀하게 역에 도착하자 모로코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환호감과 경외감에 휩싸여 포효했지. 이에 대해 모로코 대통령은 프랑스인들은 우리에게 과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을 극찬함과 동시에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경험이 있는 프랑스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 이것만 봐도 앙투안 너의 한국에 대한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고 구시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 인정하긴 싫겠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거야. 그리고 나 또한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인 선진국인 프랑스가 이제는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프랑스를 대표해서 한국으로 파견을 가는 것이므로 책임감과 객관성을 가지고 한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해. 가브리엘의 말에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의 기술력까지 능가했다니, 이건 정말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 악물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로 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따위에게 따라잡히다니, 아무래도 가브리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피곤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확실했죠. 그렇게 저희의 좌충우돌 한국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워낙 파견이라는 행위 자체가 귀찮기도 했고, 그 와중에 파견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으며, 동료인 가브리엘에게 잔소리까지 들으니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저는 최악의 컨디션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이번 파견지였던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한국은 뻔하고 그저 시간 낭비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택시 너머로 펼쳐지는 한국의 도시 풍경을 샅샅이 분석하는 가브리엘과는 달리 그저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잠을 청할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택시에서 깨어나자마자 뭔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한국의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깨어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의 경로와 현재 저희가 이동하고 있는 경로를 대조해보게 되었는데, 택시는 분명 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추천해주는 최적화 경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인 택시 기사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기를 치는 거라고 확신했고,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가브리엘에게 한국 욕을 실컷 해버렸습니다. 가브리엘, 한국이 프랑스보다 우수한 국가라는 헛소리를 일삼더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지금 택시가 이동하는 경로를 좀 봐. 한국은 그저 사기나 일삼는 후진국이었다고. 이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일부러 더 먼 경로로 이동하는 게 확실해. 하지만 분명 당황하는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가브리엘은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그저 저를 마치 원시인 보듯 흘겨보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해올 뿐이었죠. 앙투안, 너는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으로 파견왔다는 놈이 도대체 사전조사도 안 하고 한국으로 왔다는 말이야? 우리가 왜 굳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어?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AI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러한 AI 기술은 택시에까지 상용화된 상태기에
한국인들은 이러한 실생활에서도 최첨단 기술의 수혜를 받고 있어. 택시의 내비게이션을 좀 봐. 한국이 자체 기술력을 통해 개발했다는 차량 내장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연결되어 가장 빠른 경로를 추천할 뿐만 아니라 고급 AI 알고리즘은 실시간 교통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경로를 조정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지. 현재 최단 경로 구간에 사고가 난 상태고 이로 인해 도로가 혼잡해진 상황인데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이러한 사실을 진작에 인지하고 더 빠른 대체 경로로 변경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준 거야. 이 밖에도 천재지변이나 출퇴근 혼잡 시간대의 경우에도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도로의 혼잡 상태를 빠르게 파악한 후 운전자가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최적화된 안내를 해주고 있지. 한국의 이러한 최적화 경로 알림 시스템은 교통을 최적화해주는 효과가 있고 운전자들의 이동 시간을 30%까지 절약해주고 있다고 해. 다른 나라들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도로 확장을 하거나 도로 위에서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낼 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그러한 문제를 전부 극복해버린 거지. 앙투안, 이래도 너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체증을 이런 식으로 극복하다니 한국의 방식은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예상치도 못했는데요. 물론 저는 이쯤 되자 한국이 꽤나 대단한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고 뭔가 아직도 이러한 기술을 구현해내지 못한 프랑스가 후진국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끝까지 반항을 하며 한국을 얕잡아 볼 뿐이었어요. 그건 그렇고 한국인들은 대체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옆 차량만 해도 과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비틀대며 운전하는 차량들도 천지야. 이들의 운전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만큼은 분명 형편없는 것 같고 역시나 프랑스가 이런 나라에서 뭔가를 배워와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솔직히 한국인 운전자들은 누가 봐도 정속 주행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을 욕할 때마다 오히려 한국의 선진적인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이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점에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건 거였죠. 그런데 가브리엘은 이번에도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앙투안,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한국에서는 내가 말한 그런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 이곳 고속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드론을 좀 봐. 한국은 이미 드론 기반 순찰을 이용한 비상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상태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발견되는 즉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드론이 적발해버리거나 응급 차량을 자동으로 호출하거든. 프랑스에서는 드론 같은 무인 시스템은 믿을 수가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며 모든 단속을 사람이 직접 하고 있고 이는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지만 한국은 첨단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이미 이러한 실생활 인프라에서부터 프랑스를 진작에 초월해버린 거야. 물론 한국 도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도 세계에서 가장 촘촘히 설치되어 있기에 내가 말한 그런 짓을 했다간 벌금을 내느라 파산을 하게 될 게 분명해. 아니, 또 한국의 우수한 점이라니 저는 이제 한국의 칭찬 따위는 도저히 듣기 싫어서 한국 비하를 그만 멈추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서울로 진입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거 봐. 저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다리야. 내가 아무리 사전조사도 안 하고 볼펜만 달랑 들고 한국에 왔다지만 저게 무슨 다리인지는 알고 있겠지? 저건 아무리 봐도 평범한 다리일 뿐이었고 저는 드디어 자신감이 올라와 한국을 깎아내리며 무너진 프랑스의 자존심을 되살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알게 뭐야. 저건 그냥 평범한 다리일 뿐이고 아무래도 기술 후진국인 한국이 지은 다리다 보니 매우 불안정하고 곧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게 보이기만 하는걸? 한국에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너는 저런 걸 자랑이랍시고 언급하는 거야? 하지만 가브리엘은 이번에도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한국의 뛰어난 교량 건설 기술력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지만 지금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내겐 어떠한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게 분명하니 내 입만 아플 거야. 잘 들어. 나는 한국의 교량 그 자체를 말한 게 아니야. 저 다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로, 다리, 철도 노선 등에는 구조적 무결성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지보수를 예측하고 중단 및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한국은 이러한 예측 AI 덕분에 교량 유지보수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었고 직원들은 더 이상 위험천만한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
프랑스에서는 저러한 교량을 점검하기 위해 지금도 막대한 비용을 쏟고 있고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수많은 작업자들이 희생되고 있어. 즉, 우리는 고작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서도 한국에 대한 많은 배울 점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한국처럼 하지 않고 첨단화에 계속해서 뒤처진다면 얼마 안가 프랑스는 한국과의 기술 수주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넘어 아예 한국의 기술력을 수입해오는 처참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될 게 분명해. 가브리엘의 주장은 제게 정말 섬뜩할 정도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얼마나 발전한 것이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구현해낸 거라는 말인가? 보통 국가 간의 기술력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어떻게 한국만은 그러한 기술력 차이를 단숨에 역전시키고 세상 모르고 독주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도대체 한국의 정체는 뭔가 싶어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의 중심부를 통과하며 목적지에 거의 근접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밖에 비친 서울의 모습을 구경하던 중 한국의 도시 설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은 도시의 고속도로와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식으로 도시를 설계한다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고속도로의 엄청난 소음에 대한 크나큰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라며 이건 도시 설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수준 낮은 모습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바로 옆에 주거지촌을 구성하는 경우는 없고 이건 한국의 도시 설계 수준이 아직도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로 제 논리가 빈틈이 없다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가브리엘은 이번에도 충격적인 반박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앙투안, 내 말은 분명 맞는 말이야.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원칙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일단 한국의 도시 고속도로는 내구성을 높이고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첨단 소재와 기술을 사용했는데 도로는 소리를 흡수하는 재료로 만들어져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거든. 또한 한국에는 교통소음을 줄이는 성능 좋은 방음벽이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한국인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기에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는 구식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지. 이렇듯 한국은 도로에서 오는 소음을 최소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프랑스와 같은 인프라 후진국에서나 통용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특히나 한국은 산악국가라는 자신의 지형을 아주 잘 이용해서 도시를 계획하기도 했는데 고속도로 사방에는 각종 나무와 식물들이 무성한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고속도로 측면에 정원등을 조성해 놓았기에 이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적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있거든. 이번에는 내 주장이 반은 맞았다고 인정해 줄게. 만약 한국보다 한참은 수준이 낮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였다면 한국처럼 고속도로 바로 옆에 주거촌을 형성할 경우 엄청난 소음과 오염으로 인해 그 즉시 초토화가 될 것이 분명하거든. 가브리엘의 말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그 즉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단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완벽한 도시를 갖추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즉, 제가 아무리 프랑스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의 인프라를 보고 배우는 게 당연한 거였고 또 제가 아무리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고 또 자신들의 우월함을 이미 증명한 국가이므로 인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저 벙찐 표정으로 한국의 완벽한 최첨단의 도시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고 이제는 억지로라도 도저히 한국의 단점들을 찾아낼 수 없게 된 지금 저는 그저 프랑스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에 감탄만을 할 뿐이었죠. 그러나 가브리엘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한국의 웬 자전거 대여 시설과 자전거 도로를 가리키며 이것이야말로 프랑스가 반드시 한국을 배워야 할 점이라며 신나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앙투안, 저거 봐. 한국은 자가용으로 인한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인프라에 큰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투자는 정말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일단 저건 자전거 전용 도로야. 한국은 자전거 도로를 구비해둠으로써 출퇴근 및 이동을 자가용이 아닌 자전거로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미끄럼 방지 표면을 구비해둔 한국의 자전거 도로와 곳곳에 있는 전기 자전거 충전소는 한국인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점점 높이고 있지. 물론 따릉이라고 불리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또 어떻고? 이 따릉이 대여소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한국의 주거지역 근처에서도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고 대여 과정 또한 매우 간편하기에
그야말로 따릉이는 모든 한국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어. 한국의 이러한 수준급의 인프라는 결국 도로교통 혼잡을 줄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주었고,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야. 저는 이제는 한국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 더 이상 한국의 기술력과 천재적인 발상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우수한 점은 분명 인정하겠으나 이러한 따릉이 시스템을 프랑스에 도입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가브리엘에게 처음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국이 우수하다는 점은 인정할게. 그런데 과연 프랑스가 한국의 따릉이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프랑스인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모든 공유 자전거를 훔쳐갈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멀쩡한 차량도 전부 훔쳐가는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 프랑스가 한국의 공유 자전거를 따라한다면 그저 훔친 자전거를 매입하는 고물상만 신날 것이고, 아니면 고물상이 주도적으로 공유 자전거를 훔쳐서 분해해버릴 게 분명해. 제 주장에 가브리엘은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이건 아무래도 프랑스의 처참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기에 저와 가브리엘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침묵만을 이어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제를 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던 그때 한국인 택시기사가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손님, 아무래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못 사는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젊었을 때는 분명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국가는 아니었죠. 그러나 저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일했고 결국 이 나라를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선진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듯 선진국으로 재탄생한 한국의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중이죠. 손님의 조국인 프랑스가 손님에게 자랑스러운 국가인 만큼 한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국가도 매우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한국인 택시기사의 말에 저는 정말 기절을 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금껏 제가 한국에 했던 무례한 언행들을 전부 다 듣고 있던 거였거든요. 도대체 이 택시기사는 어떻게 제가 구사한 불어를 전부 알아들었단 말인가? 아니, 그보다도 어떻게 이 택시기사는 꽤나 나이가 있어 보였음에도 불어와 영어를 둘 다 구사할 수가 있는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로 떨리는 입술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유창한 불어 실력을 가지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택시기사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불어요? 저는 불어를 못합니다. 다만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죠. 애초에 손님이 인천공항에 외국인 전용 택시 서비스를 예약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불어는 못하지만 손님이 하는 불어를 알아들을 수는 있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 전용 택시를 몰면서 외국인 고객들을 전담하고 있고 영어권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손님들도 종종 만나기에 언어 자동 변환 이어폰을 끼고 근무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다른 외국인 손님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은 영어로 해드리는 거죠.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택시기사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AI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이어폰은 제 불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변환해 주었기에 택시기사는 제 무례하고도 수준 낮은 말들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던 거였는데요. 그야말로 이번에도 한국이 너무나도 선진국인 탓에 저는 또다시 엄청난 쪽팔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급히 그건 본심이 아니었으며 그저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자기 위안을 한 거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려 했으나 가브리엘은 그런 제게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그저 택시기사에게 무례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추가적인 팁을 주며 사죄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는데요. 물론 한국인 택시기사는 그러한 팁을 한사코 거절했고, 그렇게 저는 사과와 변명의 타이밍조차 놓친 채 가브리엘에 의해 끌려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숙소에 짐을 놓고 식사를 하니 시간은 어느새 어둑한 밤이 되었고, 저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파견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나갈 채비를 하라며 독촉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가브리엘의 태도에 그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싶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한밤중에 무슨 생각으로 밖으로 외출을 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요?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유럽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한밤중에 외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범죄의 한복판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이고, 아무리 저희가 건장한 남성이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신중하고 침착한 가브리엘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려는 것인지 저는 가브리엘을 그저 벙찐 채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자포자기한 채 나가게 된 한국의 밤거리에서 저는 그저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게 되었어요. 한국의 밤거리는 프랑스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밤골목에서도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하는지 그저 이어폰을 낀 채로 이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 프랑스에서는 건장한 성인 남성들조차 밤거리를 이동하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웬 학생은 자신의 자전거를 그대로 매장 밖에 두고 잠금 장치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가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의 거리 곳곳에는 지금은 밤이었음에도 수많은 자전거들이 대놓고 길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한국인들은 낮이나 밤이나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었기에 저는 그저 한국의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모습에 기가 찰 따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본 가브리엘은 제게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앙투안,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너 설마 한국이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한 거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고 어두운 밤 시간에도 무척이나 안전한 국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야? 너 정말 사전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왔구나. 프랑스를 그렇게나 사랑한다더니 프랑스를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온 파견에서 이렇게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거야? 뭐, 일단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줄게.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국가야.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일말의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하는 수준 높은 인프라가 즐비해 있거든. 일단 모든 거리 모퉁이, 공원, 공공장소는 AI 기반 감시 카메라로 모니터링되며 이 카메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경찰에 경고 알림을 주고 있거든. 이 카메라는 실종자를 추적하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기술을 갖추고 있기에 만약 한국에서 허튼 짓을 하다간 그대로 쇠고랑을 차는 수밖에 없지. 한국에는 이렇듯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프랑스 경찰처럼 그러길래 왜 범죄를 당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제공했냐며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말이야. 저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이젠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이런 나라를 무시하고 있었다니 오히려 프랑스는 한국보다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밤에도 안전이 보장된 채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에서 밤공원은 우범지대의 상징이자 약물과 관련된 위험한 사람들이 점령하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공원을 밤낮 할 것 없이 온전히 이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공원 내 자전거 도로는 태양광 충전 발광 페인트나 내장된 LED 스트립 등을 사용하여 밤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안내해주기까지 하고 있더군요.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프랑스에서는 안전은 둘째치고 아예 앞이 안 보여서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모든 곳은 이러한 밤길 속에서도 안전하게 빛나고 있었고, 또 골목 같은 비교적 어두운 곳에서도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니 저는 이제야 제가 왜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한국이라는 국가에 파견 오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놀라움도 놀라움이지만 아무리 제가 최고의 선진국인 한국으로 파견 왔다고 해도 결국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분명 뛰어난 국가였지만 이건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고 또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밤길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CCTV와 골목 곳곳에 있는 경찰 긴급 호출 시스템 등 한국은 언제 어디서나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프랑스가 이런 한국의 인프라를 따라한다고 한들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치안 인프라가 생긴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타고난 높은 시민의식과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술력과 인프라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국가였기에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높은 수준을 완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프랑스는 절대로 한국처럼 될 수 없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며 그저 고개를 숙여야 했는데요. 가브리엘 또한 들떠서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를 설명할 때는 언제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이 없어지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가브리엘도 한국과 프랑스의 수준 차이는 이젠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타를 느낀 모양이었고 그저 저희는 마치 관광객쯤이 되어 한국의 이모저모를 보며 감탄만 주구장창할 뿐이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